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뭘까요? 보통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흔히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는 피.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피의 가치가 어느 곳보다 중요한 곳인 건 다들 아시죠? 가족의 의미를 피부치 혈육의 의미로 한정짓는 우리 민족의 특성상 보통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이 가족으로 엮이는 건 드문 일인데요. 이처럼 가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인 혈육도 아니면서 성도 이름도 모르는 생판 남이다가 더군다나 내 의지나 결정도 아닌 채 하루아침에 가족으로 엮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바로 동서라는 관계 말입니다.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다가 어쩌다 보니 같은 집에 시집와 같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형제인 남편을 나눠 가지며 가족이 되어버리는 사이.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동서 시집살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좋은 시부모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좋은 동서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아쉽지만 전 동서복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도대체 형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를 통해 저는 한때 손윗동서였던 형님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그녀를 비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해 안 되는 그녀를 억지로 이해시켜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가족이었던 이가 악연이 되어 등에 칼을 꽂고 사랑하는 이를 뺏어가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일도 있구나. 그걸 알리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정말 살다 보니 세상은 드라마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더군요. 그것도 하필이면 다른 누구도 아닌 저한테 말이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작은 원단 공장을 운영하는 남편과 대학생 딸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네요. 남편의 공장은 규모는 그닥 크지 않아도 나름 그 바닥에서 평판이 좋아서 거래처가 많은 편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패션 브랜드에 납품될 만큼이요. 품질 면에선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할 만큼 남편은 원단 생산 가공일에 진심이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열심을 잊지 않은 터라 안팎으로 내조하며 공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더를 받고 패턴대로 원단을 뽑는 단순한 일이지만 남편은 한 번도 그 일을 시시하다고 여긴 적이 없고 네임드 의류업체의 단순 하청업체인 현실 또한 부끄러워한 적이 없네요. 남편은 지금도 TV 홈쇼핑 채널에서 여성복을 판매하면 아, 저거 우리 원단이다. 한눈에 알아볼 만큼 생산된 제품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우스갯소리로 좋은 거 나쁜 거 한눈에 알아보는 바로 그 매의 눈으로 저를 알아봤다나요. 말이 사장이지 거래처에 오더 받고 원자재 준비하고 생산 라인 세팅해서 돌리고 영업과 마케팅까지 일당백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남편. 사실 저는 첫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의 남편과는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 재혼이 흠도 아니지만 미리 밝히는 건 첫 결혼 때 저의 손윗동서였던 형님이 두 번째 결혼 때 악연 중에 악연이 되었기 때문이네요. 사실상 첫 결혼도 실패라고 하긴 못한 게 그 흔한 성격 차이니 뭐니 하면서 남편과 갈라선 것도 아니니까요. 사실 전 첫 남편과는 사별을 했습니다. 과거 20대 때 저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수순처럼 결혼을 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사별한 저의 첫 남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남편은 작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말단 샐러리맨이지만 헛된 욕망이나 과한 욕심 대신 자족하며 현생을 즐길 줄 아는 썩 괜찮은 남자였네요. 그에겐 위로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텐 시숙이 되는 남편과 쏙 빼닮은 아주버님은 남편과는 친구처럼 지내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아주버님은 1월생, 남편은 12월생으로 태어난 달은 다르지만 태어난 해는 같았어요.
여쭤보니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버님 출산 후 산후조리로 누워있는데 시아버님이 슬금슬금 옆에 눕더니 집에 아무도 없고 애도 잠들었는데 정 좀 나누자고 하셨다네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10달 배불러 있다가 출산으로 이제야 좀 홀가분해졌는데 시아버님이 사람 속도 모르고 또 애를 만들려고 하니 싫을 수밖에요. 자연분만이고 첫 출산치고 순산이지만 그렇다고 애 낳는 게 누워서 떡 먹는 일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덜 힘들었다 뿐이지 고생을 아주 안 한 것도 아닌데 시아버님은 그런 속내를 모른 채 자꾸만 합방을 요구하시니 말이에요. 해산 후 남들보다 빨리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도 빠른 편이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제 막 몸 푼 지 겨우 2달 지났는데 뭔 부부관계인가 싶어 시어머니는 썩 내키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헌데 시아버님의 고집을 꺾지 못해 결국 합방을 했고 그 한방에 남편이 들어서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출산한 지 2달 만에 다시 임산부가 되는 웃지 못할 일을 겪으셨답니다. 1월생인 큰아들에 이어 12월생인 둘째 아들. 한 해에 출산을 2번씩이나 해야 했던 시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뭐. 그렇게 같은 해에 태어난 아주버님과 남편은 쌍둥이나 다름없었네요. 두 사람은 한날 한시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만큼 잘 통하고 끈끈한 사이가 됐습니다. 초중고를 같은 곳에서 다니고 군대도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직장마저 같은 곳에 들어가 결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렸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님은 인생 전반을 함께해온 베프 소울메이트인 셈이었죠. 저는 남편과 5년 연애하고 결혼에 꼴이냈어요. 결혼 전부터 아주버님 커플과 저희 커플은 잘 어울렸습니다. 주말 캠핑, 핫플레이스 탐방, 맛집 순례, 연말이면 송별회는 물론 종로 보신각 타종보기, 동해 일출맞이 등을 함께하면서 우린 추억을 만들고 그 추억을 공유하며 잘 지냈어요. 어느덧 커플 데이트에 익숙해져서 어쩌다 남편과 단둘이 데이트를 하게 되면 왠지 허전하고 둘이 노는 것보다 넷이 어울리는 게 훨씬 재밌다 싶어 아주버님 커플도 불러내 함께 어울리곤 했네요. 솔직히 저희 두 커플은 여차하다 결혼식마저 합동으로 한날 한시에 올릴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만 없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저기 친인척이며 지인들 자녀 결혼식에 뿌린 축의금이 얼만데 2번 받아먹을 거 왜 한 번으로 퉁치냐고 시아버님이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아주버님과 남편은 한날 한시에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도 남을 사람들이었네요. 여튼 그렇게나 남다른 우애를 나누는 남편과 아주버님 때문인지 저와 손윗동서인 형님도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시집은 제가 먼저 왔지만 뒤늦게 들어온 형님을 깍듯이 모시고 일상에선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도 시어른 앞에서나 대외적인 자리에선 맏며느리인 형님 낯을 세워주기 위해 제가 많이 노력했거든요. 손아래 동서로서 사적으로 친한 건 친한 거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자. 동갑내기 형님과 혹여 소소한 오해나 작은 트러블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더 신경 쓰고 노력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싸우게 된다면 그땐 무조건 아랫사람인 내가 먼저 사과하자. 그때 제가 세웠던 원칙들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덕분에 결혼 생활 동안 형님과 단 한 번도 낯을 붉혀본 적이 없다면 믿으시겠어요? 물론 형님도 그런 저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 본인도 저한테 잘하려고 나름 애쓰더군요. 괜히 동서지간 사이가 틀어지면 우애 좋은 형제들까지 사이가 벌어질 테니까 세상에 여자 말 안 들을 남자는 없는 거니까 결국 집안의 평화는 여자들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에 두 며느리는 정말 잘 지내려고 각자 노력들을 많이 했었죠. 전 형님이 시집와서 처음으로 맞는 생일날 미리 생일 선물을 준비해두고 형님을 이태원의 유명 셰프가 하는 파스타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주중은 말할 것도 없고 주말 웨이팅이 평균 3시간이 넘는 이태원의 하프린 그곳에 예약을 하고 창가 자리를 미리 잡아 평소 형님이 좋아하는 메뉴인 봉골레 파스타와 바질 페스토 피자 그리고 샐러드를 미리 주문해 두었습니다. 형님한테 잘 어울리길 바라며 올봄 유행템인 모 여배우가 유행시킨 실크 머플러를 생일 선물로 준비하고 말이죠. 그리고 작은 생일 케이크와 직접 만든 생일 카드까지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한 뒤 형님께 전화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듯 놀란 얼굴로 나오더군요. 형님, 생일 축하해요. 이건 별거 아닌데 형님 목에 두르면 예쁠 것 같아서요. 형님은 목이 길고 피부톤이 하얘서 인디언 핑크가 딱일 거예요. 미쳤다. 뭐하러 이런 걸. 실크면 한두 푼짜리도 아니겠구만. 별로 안 비싸요. 마음은 물 건너온 명품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제 주머니 사정이 영. 아울렛에서 샀어요. 그치만 성의를 봐서 명품이려니 하고 받아주세요. 형님이 걸치면 시장표도 명품 되잖아요. 워낙에 스타일이 좋으셔서. 알았어. 내가 동서 마음 모르면 누가 아냐? 동서나 나나 얼마 안 되는 월급 받아주고 그거 쪼개 쓰느라 애로가 많지. 우리 그이나 서방님이나 박봉이잖아. 말해 뭐해? 그럼 초에 불부터 붙일까요? 식사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케이크는 또 언제 준비했대?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네. 초에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죠. 물론 아주버님과 생일 축하 이벤트를 또 하겠지만 그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사실 오늘 아주버님이 하필 야근이라 내일 아침에나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 생일날 당일 받아야 할 축하를 하루 늦게 받게 될 테니 형님이 내심 안 서운하겠어요. 해서 제가 나름 눈치껏 머리를 쓴다고 써서 오늘 생일 축하 이벤트를 준비한 거였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형님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형님, 지금 우는 거예요? 어머어머머, 울긴 왜 울어요? 오늘같이 좋은 날. 내가 사실 이런 거 처음이거든. 물론 결혼 전에 우리 그이한테 받아보긴 했지.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여자 형제가 없잖아. 옛날부터 자매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지금 딱 여동생한테 생일 축하 받는 그런 기분이야. 소원 성취했지 뭐. 자매가 그렇게 갖고 싶으셨어요? 전 여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난 남동생만 셋이잖아.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누나 생일 챙기고 그런 거 없어. 지들 필요할 때나 연락하는데 뭐. 그럼 이제부터 제가 동생 해드릴게요. 동서나 동생이나 한 끗 차인데 해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정말? 정말 동서 이제부터 내 동생 해줄 거야? 네, 해드릴게요. 솔직히 동갑내기인데 동생 하긴 살짝 억울하긴 한데 우리 형님 소원이 자매 갖는 거라니까 제가 좀 억울해도 참아야지 어쩌겠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동갑이다. 근데 동서 그거 알아? 난 3월생이고 자긴 11월이잖아. 자그마치 9달이나 차이 나는데 이 정도면 언니 동생 해도 되지 뭘. 아이고 알았네요 형님. 아니 언니. 오늘부터 제가 동서가 아니라 동생이다 생각하세요. 자매처럼 잘 지내요 우리. 고마워 동서. 고맙긴요. 어서 케이크 자르세요. 동갑내기 형님한테 꼬박꼬박 존대를 하고 무슨 일이든 먼저 의사를 묻고 최종 결정 역시 형님이 알아서 하라고 결정권을 넘기니 형님은 좋아하면서 저를 잘 챙기더군요. 그때 알았네요.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나 모든 관계는 상대적인 거고 내가 하기 나름이고 누구든 웃는 낯엔 절대 침 못 뱉는다는 걸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 남편과 저 이렇게 똘똘 뭉친 두 커플은 주말마다 캠핑을 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이름난 캠핑장은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휩쓸고 다녔었죠. 하나둘씩 사모은 캠핑용품을 차에 싣고 한 차에 탔어요. 남편이 운전하고 아주버님은 분위기를 띄우고
뒷자리에 앉은 저와 형님은 제잘제잘 수다를 떨며 그렇게 즐겁게 다니곤 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하면 남편과 아주버님은 손발을 맞춰 신속히 텐트를 치고 식사 준비를 하면서 저와 형님을 여왕 취급해줬죠. 원래 밖에 나오면 남자들이 하는 거라며 여자들은 보고만 있으라고요. 식사 준비를 거두려고 손을 보태면 손도 못되게 밀어내곤 했어요. 소확행이란 말이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때 우리는 소확행을 누리고 있었네요. 남들처럼 해외여행이니 명품 쇼핑이니 5성급 호텔 호캉스니 그런 건 할 여유가 없었지만 그런 돈칠의 여행보다 좋은 우리 가족만의 캠핑이 있었으니까요. 문제의 그날도 청평으로 캠핑을 갔다가 주말 이틀을 살림욕 실컷 하고 만난 별식 만들어 먹고 아주버님의 통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밤엔 캠프파이어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운전 담당인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그 옆에 조수석에는 아주버님이 골아떨어져 차에 타자마자 코를 골고 주무시고 형님과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다른 때보다 기분이 좋았는지 대낮부터 과음을 하셔서 인사불성이었고 운전 담당인 남편은 술을 입에 대지는 않았지만 유독 다른 날보다 더 피곤해 하더군요. 옆 텐트에 놀러온 젊은 친구들이 밤새 파티를 해 소음으로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잠기 어두운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꿀잠 잤는데 말이에요. 형님 역시 밤새 옆 텐트에서 어찌나 떠들던지 자다 깨다 했다네요. 피곤해하는 남편한테 운전대를 맡긴 채 서울로 향했습니다. 조수석 아주버님은 차가 출발하자마자 수면 마취를 당한 사람처럼 코를 골고 자고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가던 형님도 제 어깨에 기대 금세 잠이 들더군요. 저만 또렷한 정신으로 자꾸만 눈이 감기려고 하는 남편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졸음 운전으로 사고라도 날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쏟아지는 잠을 쫓으려고 가끔씩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강박적으로 껌을 씹어대더군요. 그래도 잠이 오자 라디오를 크게 틀더니 캔커피를 5개를 따서 한 번에 원샷으로 벌컥 마셔 치우더군요. 근데 한번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 그 눈꺼풀이라는 게 인력으로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깜빡깜빡 조는 남편이 걱정돼 저는 뒷자리에서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앞에 봐. 왜 자꾸 졸아.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아, 미안. 거기 커피 남은 거 없어? 당신이 다 마셨잖아. 5개나 마셨어. 카페인 너무 많이 먹었어, 자기. 그런데도 왜 이러냐. 아이, 미치겠다. 이놈의 잠, 왜 이렇게 쏟아지냐? 정 안 되겠으면 갓길에다 차 세워. 한숨 자고 가. 그게 낫겠다. 안 돼. 서둘러도 막힐 시간인데 내일 출근하려면 여유 부릴 시간 없어. 주말 캠핑족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네. 여보, 차라리 국도로 빠지자. 좀 돌아가더라도 그게 한가치고 나을 것 같아. 그럴까, 그럼? 국도로 빠진 남편의 차는 오가는 차량이 없어서 그런지 잘 달리더군요. 헌데 어느새 해가 떨어지고 길가에 가로등조차 없는 지방국도는 한 치 앞도 짐작이 안 되는 칠흑이더라고요. 물론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안내 중이긴 했지만 안개 낀 국도는 순전히 운전자의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운전 스킬이 요구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게 남편 혼자 신호 지켜가며 안전 운전을 하면 뭐합니까? 다른 차가 미친놈처럼 밀고 들어오면 끝인데.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운전해 가는 동안 앞에서 빵 하고 불시에 달려오는 과속 차량으로 시겁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게 한두 번이 아닌걸요. 차 안 온도는 올라가고 따뜻한 공기에 온몸이 노곤해지자 남편이 본격적으로 졸기 시작하더군요. 잠과의 사투를 벌이는 모양새더라고요.
남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양쪽 눈꺼풀이 내려앉더니 순간 남편의 고개가 푹 꺾이면서 운전대를 쥔 손이 무릎 위로 툭 떨어지더군요. 여보! 저의 외마디 소리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 잽싸게 운전대를 잡더군요. 옆자리 형님은 제 소리에 놀라 화들짝 깼고 조수석의 아주버님은 그 와중에도 여전히 코를 골고 계시더군요. 더는 남편한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운전할게. 자리 바꿔. 당신이 여기서 눈 좀 붙여. 당신이? 괜찮겠어? 참, 당신 면허 언제 땄지? 면허야 20살 되자마자 땄지. 결혼 전에 더러 아빠차도 몰았고. 당신처럼 매일 운전할 일은 없었지만 아주 운전 경험이 없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 속도 안 높여. 살살 갈 거야. 거북이처럼 기어가면 별일 있겠어? 거기다 여기 국도라 다른 차도 없는데 뭘. 그렇지만 왠지 좀... 괜찮아. 당신 마누라 좀 믿어봐. 지금 나 아니면 운전할 사람도 없잖아. 아주버님은 꿈나라시고 형님은 면허 자체가 없고.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당신은 뒤에서 눈 좀 붙여. 돌이켜보면 그때 남편과 운전석을 바꿔 앉지 말 걸 그랬나 싶어요. 차라리 남편이 잠을 쫓을 수 있게 뺨이라도 한 대 손자국이 날 만큼 세게 올려 붙일 걸. 아님 대리기사를 부르던가. 정 안 되면 사고 차량은 아니지만 사고 수습용 레카를 불렀다면, 그랬다면 모든 게 달라졌겠죠. 남편을 뒷자리에 앉히고 전 호흡을 가다듬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실로 얼마 만에 잡아보는 운전대인가.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적정 속도로 신호 준수하면서 천천히. 그래 천천히. 급할 거 없잖아. 거의 반은 왔고 이제 남은 거리 얼마나 된다고. 천천히 가자. 안 되면 기어가면 돼. 오늘 밤 안에만 도착하면 되잖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까까지만 해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짙었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더군요. 마음을 다독이고 운전대를 잡은 지 얼마나 됐을까. 룸미러로 힐끔 뒷자리를 넘겨보니 남편은 벌써 잠들었더군요. 그렇게 피곤했나?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바꿔줄걸. 남편의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는 한참을 집중해 운전 중인데 순간 반대 차선에서 전조등도 안 켠 채 달려오는 개념 없는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런, 대체 전조등은 어디다 팔아먹고 저러는 거야? 오늘 같은 날 가로등도 없는 국도에서 저렇게 달린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재수없이 박으면 그땐 끝장이다 싶어 저는 최대한 그 차를 피해 갓길 쪽으로 붙어서 달렸습니다. 헌데 그때 저만치 앞에서 달려오던 문제의 차 역시 저를 따라서 움직이더군요. 이러다간 폭 좁은 국도에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혹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료를 타먹는 꾼인가 싶어 두려워지더군요. 저는 최대한 그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고 문제의 차는 작정한 듯 우리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오더군요. 결국 문제의 차가 코앞까지 왔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획 꺾어서 피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두 차는 정면 충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의 차는 피했지만 우리 차는 대신 국도변 가드레일을 받고 말았네요. 쾅! 남편과 아주버님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형님과 저는 가벼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목과 다리에 깁스를 한 채 형님과 저는 병원에서 깨어났고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남편과 아주버님의 초상을 치러야 할 상황이었죠. 각각 목과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진통주사를 맞아가며 저와 형님은 소복 차림으로 상주로서 찾아오는 조문객을 맞아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도 형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네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누군가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남편과 아주버님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으니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나란히 놓인 남편과 아주버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시부모님은 쌍으로 혼절하시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의료진이 달라붙어 응급소생으로 살려내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나란 시에 형님과 저는 쌍과부가 됐어요.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 남편과 아주버님을 따라서 저와 형님도 죽었더라면 나았을까요? 생때 같은 자식을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잃어 이제는 살아갈 이유도 잃어버린 시부모님께 차라리 그게 면목이 있으려나요? 살아남았다는 게 죄스러워서 차마 남편의 죽음을 애도할 염치가 없더군요. 제가 슬퍼봐야 자식을 앞세운 시부모님의 슬픔에 대랴 싶어서요.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시부모님은 서울에 살면 죽은 아들 생각이 난다며 시골로 내려가 버리셨네요. 이제 남은 건 저와 형님뿐. 남편들이 살아있을 때도 자매처럼 지냈으니 이제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그때보다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며 슬픔을 이길 힘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서로에게 남다른 존재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헌데 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더라고요. 사고가 난 그날이 지옥인 줄 알았더니 진짜 지옥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이성을 잃은 건지 아님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껏 교묘히 정체를 숨겨온 건지 형님은 심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낮 없이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해서 자기 남편을 죽게 했냐며 원망하고 원망이 극에 달하는 날엔 잡아먹을 듯이 소리를 지르고 저를 향해 치 떨리는 저주를 쏟아내고 뻑하면 집에 찾아와 살림살이를 집어던지고 때려 부수고 아글아글 쓰고 같이 죽자며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한 번은 같이 죽자며 쥐약을 사와서 저한테 강제로 먹이려고까지 했네요. 그러길 한 달, 1년이 되어가자 저도 점점 지치더군요. 처음엔 형님 심정을 10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삿대질을 해도 당해주고 욕을 해도 당해주고 머리채를 잡으면 잡혀주고 살기 등등의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숴도 분이 풀릴 때까지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 속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서 남편 잃은 슬픔이 달래진다면야. 헌데 날이 갈수록 형님의 폐악질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이 올라와 두 과부 며느리를 앞에 앉혀놓고 그러시더군요. 서방도 없는 시집살이 결혼생활 의미 없으니 각자 살 길 찾아서 가라고요. 그렇게 저와 형님은 시부모님의 명으로 결혼생활을 쪽내고 그 길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형님과의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두 번 다시 볼 일 없어서인지 형님은 마지막 인사 한마디 없이 그렇게 살림을 처분하고 짐을 챙겨 가더군요. 저 역시 남편과 추억이 깃든 전셋집을 빼고 손때 묻은 정든 세간들을 정리하고는 간단히 옷까지 몇 벌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말로는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살림이 넉넉지 않은 친정집에 그것도 아직 결혼 안 한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먼 좋은 꼴을 보인다고 사별한 언니가 짐 싸들고 들어가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쓸 나물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봤자 동생들과 한 방을 써야 할 텐데 그건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죠. 저는 남편과 살던 전셋집을 처분하고 받아준 보증금으로 아쉬운 대로 월세방을 얻어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살림살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장만해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거처를 마련하고는 일할 곳을 물색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특별히 학벌이나 기술이 필요치 않는 일, 이왕이면 교통비 절감을 위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골라서 낙점한 곳이 동네 기사 식당이었고 식당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터라 파트타임이나 심야 시간도 가능해 편한 시간에 골라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홀서빙을 했지만 더러 주방이 바쁠 때면 설거지를 돕기도 했네요. 맛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식당으로 소문이 자자한 탓에 식당은 늘 손님이 많았습니다. 전국의 택시기사란 기사는 죄다 알아서 찾아오는 것처럼 항시 홀은 붐볐고 서빙으로 저는 쉴 틈이 없었네요. 유독 많은 단골 중에 늘 같은 시각에 식당을 찾는 단골 손님이 하나 있었어요. 허름한 점퍼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머리는 대충 빗어넘겨서 부수수한 편이고 언제나 그 시각에 와서 말없이 식사를 하고는 식대를 현금으로 치르던, 계산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잔돈을 받아간 적이 없었던, 잔돈은 언제나 계산대 옆에 놓인 결식 아동을 위한 후원 모금통에 넣고 가셨던 분. 미남은 아니지만 정감각에 생긴 얼굴에 서글서글한 눈매와 살짝 올라간 입꼬리하며 저보다 연상인 게 확실해 보이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택시 기사 같아 보이지는 않더군요.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짐작도 안 되더라고요. 다만 허름한 작업복에 늘 의류용 잉크가 묻어 있고 손에도 채 닦아내지 못한 잉크가 얼룩덜룩 묻어 있었습니다.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을 시간이 없는지 하루 식사를 식당에 와서 한 번에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해서 저는 그 손님이 오면 늘 공깃밥을 하나 더 드리고 종종 달걀 후라이를 붙여서 내놓곤 했어요. 손님은 고맙다며 맛나게 드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손님이 저에게 식당 일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있나요? 돈 나을 뭐가 죽을 뭔데 돈 버는 일이 쉬우면 안 되죠. 힘들어도 여기서 일해서 번 돈으로 월세 내고 먹고 살고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보내고 동생들 용돈도 주고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죠. 사람 구실하게 해주잖아요. 그 손님은 제 얼굴을 말없이 뜯어보더니 자기 얘기를 하더군요. 늘 밥만 먹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던 사람이요. 식당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대여섯 정거장을 지나면 남동 공단이 나오는데 거기 공단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일한다고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급히 생산직 직원을 구하는데 혹시 일할 마음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월급은 식당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가타부타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자 공장은 바쁜데 직원이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라며 거듭 권하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대고 있을 때 손님은 식당 주인 아저씨한테 대신 양해를 구하더니 저의 퇴직을 허락받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이력서는 차차 제출하라며 내일 아침부터 당장 출근하라고 신신당부하고는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단골 손님의 소개로 공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작은 원단 공장이더라고요. 직원은 몇 안 되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다들 자신의 일을 척척 알아서 해내는 게 좋아 보이더군요. 규모는 작지만 거래처가 많아서 쏠쏠한 그런 내실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된 하이패션 브랜드 원단이 대부분 이곳 원단일 만큼 원단 하나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사원들의 자부심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직원들 말로는 사장님이 그 많은 거래처를 직접 뛰어다니면서 다 뚫고 관리하고 지금껏 공장을 이렇게 키워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정식으로 인사도 못 드린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퍽 궁금해지더군요. 헌데 얼마지 않아 저를 그곳에 소개하신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분이 그곳 사장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 한 푼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분으로 그렇게 생산 현장에서 일을 배워가며 사장까지 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잔업이 있는 날엔 당신 차로 저의 집 앞까지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버스는 끊겼고 그렇다고 제 주제에 콜택시를 불러서 타고 갈 것 같지 않다고 사원복지 차원으로 태워다 주겠노라며 안전하게 가라면서요. 그렇게 사장님 차로 퇴근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차 안에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전 사장님에 대해 사장님은 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어린 딸 하나와 살고 있는 싱글 대디라는데
저와는 사별을 했다네요. 그건 저와 같았습니다. 공통의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그럴까요? 사장님과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고 사별을 경험한 서로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우린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덧 휴일엔 영화관을 함께 가고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해 공장 옥상이나 자재 창고 같은 곳에서 비밀 데이트를 나눌 정도로 발전했으니까요. 그렇게 잃었던 소확행을 되찾고 모처럼 작은 행복에 겨워할 때쯤 어느 날 출근길에 전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서둘러 종종걸음을 치고 버스를 잡아 타려는데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제 또래 여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네요. 형님이었습니다. 수년 전 남편과 아주버님이 죽고 각자 갈 길 갔던 바로 그 형님이요. 형님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삶의 풍파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더라고요.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출근 시간에 바쁘게 오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길거리에서 찌라시를 나눠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형님도 수년 만에 해우한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이게 몇 년 만이야?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형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야 뭐 죽지 못해 살았지 뭐. 근데 동서 혹시 그동안 재혼했니? 아니요. 그럴 정신이나 있었나요? 먹고 살기 바빠서. 하긴 생각해보면 그 인간이나 서방님이나 어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나 몰라. 이왕 죽을 거면 생명보험 같은 거 들어놨으면 좀 좋아? 사람이 어떻게 보험 한 개를 안 들어놓냐? 남은 사람은 뭐 먹고 살라고.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때 친정에 가신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친정 형편 알잖아. 내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동서는? 저희 친정도 사정이 비슷해요. 저도 방 얻어서 혼자 지냈어요. 그랬구나.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나 이 전단지 오늘 다 돌려야 돼. 그래야 일당 3만 원 받아. 왠지 그런 형님이 측은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형님한테 전단지 알바보다 안정되고 벌이도 나은 일을 하는 게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부탁해 형님을 특별 채용하게 했고요. 형님은 공장 일에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더군요. 돈 안 되고 불안한 알바를 전전한 탓인지 일단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잔업이니 야근이니 하면 한 만큼 특별 수당이 붙고 때되면 상여금까지 나오니 쾌재를 부르더군요. 형님은 첫 월급을 받아주고는 한턱 쏘겠다며 저를 고깃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소맥을 말아주며 형님은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괜찮은 사람만 있으면 재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양을 못해 형님이 권하는 대로 받아 마셔서 그런지 과음을 해서 도저히 혼자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때마침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고 사정을 전해들은 그 사람이 한 걸음에 달려와 주더군요. 취해서 집에 갈 수 없다는 저의 한마디에 흑기사처럼 달려오는 사장님의 모습에 형님은 적잖이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형님은 사장님과는 어떤 사이냐며 꼬치꼬치 캐묻고 사장님이 사별한 후 딸아이와 산다는 얘기를 해주자 반색하더군요. 그리고 사장님과 어디까지 갔냐고 혹시 두 사람 잤냐며 노골적인 질문까지 스스럼 없이 하더군요. 그러고는 설사 두 사람이 잤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듯 알듯 말듯한 말도 덧붙이면서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형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 확실한 건 사장님이 저를 챙길수록 형님은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형님이 사장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캐묻고 다니고 사장님 일정을 알아내 우연처럼 공장 밖에서 사장님과 마주치거나 일부러 원단의 분량을 내서 사장실에 불려가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고 그랬다네요. 사장님 말 한마디에 과한 리액션과 새끼 어린 눈웃음을 흘리고 작업복 대신 가슴골이 깊이 파인 블라우스를 입질 않나
은근한 스킨십은 또 어쩌고요. 게다가 사장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이 학교로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갔다는 게 아닙니까? 한마디로 작업을 하더군요. 사장님을 꼬시기 위해. 형님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 형님의 과한 행동이 부담스러운지 사장님은 싫은 내색을 하면서 2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확실히 거리를 두더군요. 인간적으로는 안 됐지만 여지를 주면 사고가 날 것 같다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사장님은 제가 형님을 특별 채용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둘이 어떤 관계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사실대로 털어놨죠. 한때 가족이었다고요. 죽은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저와 형님이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 남편과 아주버님의 죽음에도 일정 부분 제 책임도 있다고 사장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했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탓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절대 자책하지 말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조등을 안 켠 채 달린 상대차가 잘못이지 사고를 피하고자 핸들을 꺾은 제 탓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고를 피하려고 했던 게 다른 사고로 이어진 게 안타까울 뿐 절대 운전자인 제 책임이 아니니 죄책감을 버리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 누군가에게 꼭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네 탓이 아니라고, 불가항력이라고. 그러니 슬퍼는 하되 아파는 하지 말라고. 그날 사장님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사장님이 아닌 남자로 그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후로 사장님은 더는 숨기지 말자며 직원들 앞에서 저와 연인 사이임을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같이 축하박수로 우리의 사랑을 응원해 주더군요. 딱 한 사람만 빼고요. 바로 형님이요. 형님은 굳은 얼굴로 그 자리를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해 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동서,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사장님 좋아해. 그 사람하고 잘해보고 싶어. 물론 아직까지 일방적인 내 짝사랑인 거 알아. 그치만 나 사장님 마음 돌려놓을 자신 있어.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 나한테 푹 빠지게 할 수 있다고. 형님, 왜 이러세요? 동서가 사장님한테 말하면 되잖아. 마음에 없다고. 아니, 마음에 있어도 정리하면 되잖아. 사귀다 헤어지는 게 어때서?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야? 다들 사귀다 헤어지잖아. 동서도 헤어지자 그래.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우리가 왜 헤어져요? 동서 그럼 왜 한입 갖고 두 말해? 우리 처음 만난 날 내가 재혼했냐니까 안 했다길래 앞으로도 재혼 생각 없냐니까 없다 그랬잖아 동서. 기억나지? 먹고 살긴 바빠서 그런 걸 생각도 안 해봤고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난 그때도 분명히 밝혔어. 괜찮은 남자 만나면 재혼할 거라고. 내 말이 틀려? 그때야 정말 재혼이고 뭐고 생각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땐 없던 생각을 지금은 왜 하냐고. 동서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어제 말 틀리고 오늘 말 틀리고 변덕이 죽 끓는 그런 사람이었냐고. 형님, 이러지 말고 돌아가세요. 제가 콜 불러드릴게요. 동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나한텐 재혼 안 할 것 같이 굴더니 뒤로는 사장님 꿰차고. 사장님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왜? 돈 많으니까 그냥 막 마음이 가? 형님, 자꾸 이러시면 저 화내요. 저 누굴 만나고 사귀면서 돈 보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뭔 돈을 안 봐. 진짜 웃기고 있네. 사장님 알부자인 거 알고 수작 부려놓고 누가 모를 줄 알고? 그러지 말고 동서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도 이번엔 명 긴 남자 만나서 한 번쯤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나 사장님이랑 재혼하면 그 전처딸 걔 내 배로 낳은 자식처럼 키울 자신도 있어. 잘할게 나. 사장님 내조하고 애 키우면서 잘 살 수 있어. 동서. 화를 냈다가 눈물로 읍소를 했다가 형님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절박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니죠. 사장님이 물건도 아니고 인정에 못 이겨 넘겨줄 순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장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눈물도 애원도 안 통하자 결국 형님은 그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상처고 저의 죄의식을 일깨울 거란 걸 잘 알면서 말이죠. 내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안 하려 그랬는데 우리 그이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서방님은 또 누구 때문에 죽고 그거 다 동서 탓이잖아. 그날 동서가 운전만 똑바로 했으면 생떼 같은 두 목숨 한날 한시에 갔을까? 사람이면 미안한 줄 알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음의 빚을 갚아야지. 사람이 대체 뭘 먹어야 동서처럼 뻔뻔해? 한 집안에 대를 끊어놓고 어디서 자기만 혼자 룰루랄라야? 동서 때문에 하루아침에 과부된 나는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동서만 사장님 꿰차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면 장땡이야? 해도 너무하네. 그러고도 동서가 사람이니? 인두권만 썼다고 다 사람 아냐, 알아? 그러는 형님은요? 형님은 사람이고요? 차라리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때 인정을 베풀지 말걸. 동서 지금 유세해? 그러니까 공장에 취직시켜준 거 후회한단 소리네 지금. 꼴랑 공장에 넣어주고 생색은? 하루 종일 서서 뼈 빠지게 기계 돌리고 사람 골병 들게 만들더니 이젠 유세까지? 기가 막혀. 난 또 몰랐네. 그렇게 후회하는 줄. 네, 후회되네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때 길거리에서 전단지 돌리던 형님 못 본 척할 걸.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 걸 하고. 그럼 그렇지. 그 못된 심보가 어디 가? 그러기답지 않게 왜 착한 척을 했어? 속은 못돼 먹은 종자가. 형님이 이렇게까지 바닥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야? 이게 근데? 철석. 형님이 따귀를 올려 붙이더군요. 눈앞에 별이 보일 만큼 얼얼하게 얻어맞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그만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도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도 안 먹히더군요. 더는 들어줄 수가 없어, 아니 참아줄 수가 없어서 저는 결국 형님을 112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자 순간적으로 폰을 빼앗아간 형님이 잡아먹을 듯이 저를 노려보더니 그대로 제 얼굴을 향해 폰을 내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묵직한 구형폰은 형님의 손을 떠나서 그대로 날아와 제 이마를 강타하고 말았네요. 순간 고통에 찡그려지더군요.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데도 형님은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집안 살림을 난장을 쳐놓더군요. 집어 던지고 부수고 분풀이를 제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왜 저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죠? 몇 푼 안 되는 일당 벌겠다고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모습이 안쓰러워 취업까지 시켜줬더니 이런 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하는 거죠. 한바탕 난리를 치고 형님이 돌아가고 전 사장님께 와달라고 전화해서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마를 12바늘을 꿰매고 진통제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사연을 모두 전해들은 사장님은 엉망진창인 집 치울 거 없이 오늘부로 자기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습니다. 하긴 하도 난리를 치고 가서 치울 엄두도 안 나더군요. 그렇다고 오늘부로 사장님 집에 들어가 산다는 건 좀 그랬어요. 사장님은 이대로 혼자 뒀다간 형님이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며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났지만 다음엔 칼을 들고 올지 망치를 들고 올지 알게 뭐냐며 걱정하더군요. 불쑥 칼이라도 휘두르면 망치라도 후려치면 상상도 하기 싫다며 사장님은 무조건 같이 가자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님을 피해 사장님 집으로 들어갔고 얼결에 우린 그날부터 동거를 시작했네요. 사장님을 쏙 빼닮은 딸내미도 격이 없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이미 사장님이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가 봐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사실혼 관계가 되었고 결혼식은 차차 올리기로 하고 새 식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 전화위복이란 말 있잖아요. 화가 도리어 복이 된다는. 제정신이 아닌 채 미쳐 날뛰는 형님을 피해간 곳이 사장님 집이고 우린 그렇게 얼결에 바로 가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언젠간 둘이 살림을 합치기야 하겠지만은 그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합치게 된 건 형님의 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후 형님은 공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당 결근이 길어지자 결국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가 됐고 종적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좋게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조금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저는 형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고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결혼식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네요. 두 번째 결혼이라 약식으로 소박하게 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다 하자고 했습니다. 전처가 딸아이를 낳다가 죽고 무슨 정신으로 피덩이를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전처와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아서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다는데 전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떠나면 적어도 2주일 이상 공장을 비울 텐데 직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공장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헌데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자재창고 문이 삐죽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곳은 고급 원단이 적재되어 있는 곳이라 여간에선 열어두지 않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별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돌아 나오고 있었네요. 헌데 그때 누군가가 열려진 창고문으로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놓고는 도망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사색이 되어 정신없이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운동화 발로 불씨를 눌러 끄고 주위에 있는 원단을 되도록 멀리 집어 던지고 허나 어느새 원단에 옮겨붙은 불씨는 삽시간에 커져서 결국 도미노처럼 세워놓은 원단 뭉치에까지 옮겨 붙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대형 화재가 될 것 같더군요. 이 비싼 원단을 어쩔 거야. 아니 원단은 둘째치고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자 순간 원단 하나라도 더 살리겠다고 어떡하든 불씨를 잡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저는 두려움에 모든 걸 내던지고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간발의 차이였네요. 제가 창고를 빠져나오자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거대한 화마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진 채 정신없이 화재벨을 눌렀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듣고 소화기를 들고 달려온 사원들과 뒤늦게 작동한 스프링클러 덕분에 화재는 곧 진압될 수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뒤 사장님은 아니 지금의 남편은 공장 입구에 설치한 CCTV를 돌려보며 방화범을 찾아내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짐작하시는 바로 그 사람. 범인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자재 창고는 전소했고 고급 원단은 불길 속에 한 줌재로 남았지만 그런 재산상의 리스크보다 절 더 힘들게 한 건 다름 아닌 배신감이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절 죽이려고 했단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후 형님은 경찰에 체포돼 방화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방화 자체가 형량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편이라 형님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형님을 면회 간 적이 있어요. 면회실 간유리 너머에 푸른 죄수복 차림의 그녀는 저를 향한 적의를 드러내며 끝없이 원망하더군요. 동서는 사람도 아냐. 어떻게 날 교도소에 쳐넣을 수가 있어? 우리가 남이야? 남이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나 해? 동서가 몰라서 그렇지. 사장님, 아니 그 사람 동서보다 날 더 좋아했어. 뭘 알기나 하고 까불어. 남의 남자 뺏어서 사니까 좋냐? 퍽도 좋겠다, 이 양심 없는 년아. 내가 누구 때문에 과부가 됐는데, 우리 그이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너만 아니면 그이도 안 죽고 나도 이 모양 이 꼴 안 됐어. 알아? 구제불능이더군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죄명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는지 잊었나 봅니다. 양심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단순 방화가 아닌 살인 미수까지 저지른 사람이 저렇게 뻔뻔해도 되는 건가요? 아직도 그때 사장님을 꼬셔서 팔자 못 고친 게 한인가 보네요. 사모님 소리 듣고 살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모든 게 어그러졌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한때 저나 형님이나 팔자 사나운 쌍과부 소리를 듣긴 마찬가지였어요. 오죽 팔자가 드세고 더러우면 남편을 한나란시에 잡아먹냐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헌데 전 그 팔자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고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저만 원망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때는 같은 처지였지만 지금은 이렇게나 다른 인생으로 마주 앉아있는 게 아닐까요? 저를 향한 형님의 끝날 것 같지 않은 원망과 욕설을 말없이 꼿꼿하게 듣고 있다가 저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자재 창고 화재로 입은 손등에 화상 흉터를 천천히 형님 눈앞에 들어 보였네요. 그때 그 자재 창고 불, 그 사고로 입은 화상이에요. 피부 이식하면 말짱하게 고칠 수 있다는데 저 수술 안 받으려고요. 이 손등의 흉터 덕분에 죄책감 덜었거든요. 그나마 형님을, 아니, 당신을 사람 취급하고 상대했던 건 그 교통사고, 나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안해 했는데, 근데 이젠 안 미안해 하려고요. 앞으로 내 앞에, 우리 가족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말아요. 만약 나타나서 어떤 해코지라도 하면 난 그쪽 절대 가만 안 둘 거니까. 너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 10배로 100배로 갚아줄 거야. 그 뒤로 형기를 채운 그 여자가 어디서 뭘 해먹고 사는지 들은 바는 없지만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더군요. 한땐 가족이었지만 결국 악연으로 끝난 그녀. 어디서든 개과천선해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됐어요. 남편의 전처 소생딸을 제 자식으로 키우면서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는 더 낳지 않기로 했네요. 하나면 충분하다고 지인들은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들 하네요. 당장은 내 배로 낳은 내 혈육처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살다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괜히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겠냐며 부모 자식은 무조건 피를 나눈 사이라야 하고 가족은 피가 섞여야 진짜라면서요. 헌데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피가 물보다 진하겠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물도 정들면 피만큼 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가족은 피가 섞여야 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신뢰가 섞여야 하는 거고요. 사연을 다 적어보냈으니 이제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대학생인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지 뭐예요. 처음 만났을 땐 언제 크나 싶던 게 언제 다 커서 이젠 남자친구 씩이나. 웃음이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사실 가끔씩 출소한 그 여자가 우리 딸아이 앞에 불쑥 나타나면 어쩌나 안갚음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딸을 지킬 겁니다. 전 엄마니까요.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이렇게 설레는 기분으로 주말을 기다려보긴 처음이네요. 대단한 사연은 아니지만 솔직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